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봅니다. 전략적 투자,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견임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에 좀 반가운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은 좀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 3거래일째 매수에 나서고 있고 오늘은 양시장 소폭 팔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은 한 2,500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가 됐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단을 한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매수 규모 자체를 보면 굉장히 5천억 이상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한 3천억 이 정도 내로 매수를 하는 거 봐서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다 이렇게 보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본인들이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특별히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HBM 협상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겠고 하반기 반도체 주도주가 될 거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펀더멘털이 좋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엔비디아에 HBM 추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콜 테스트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말하자면 전통적인 D램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캐파를 HBM 쪽으로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그 반도체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약간 다른 면이지만 두 개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도 전체적으로 업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다 이렇게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요. 최근 우리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 아무래도 다시 빅테크들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함께 신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이 AI 밸류체인 그러니까 HBM 관련주에는 좀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했던 시장인데 이제 엔비디아 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필요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사서 적용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그 주문형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이직 쪽에서는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대안으로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브로드컴의 주가 모양을 보면 거의 빨래줄처럼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브로드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범용 제품이거든요. 그다음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 마진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80%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어쩔 수 없이 산다죠. 그렇지만 브로드컴이 만드는 주문형 반도체는 범용 제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가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반도체를 설계해서 너네가 만들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엔비디아처럼 아주 높은 수익성을 누리기는 좀 어렵죠,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 뭐가 됐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됐든 아니면 중국의 뭐 SMIC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분화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제품에도 HBM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BM의 세계 최강자인 SK 하이닉스는 누가 강자가 되든지 간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HBM의 또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HBM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가 뭐랄까요, 시원한 상승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죠.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각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유예 기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데 그거를 기존의 자사주도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사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기존의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우선 헌법 체계에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할까? 주가에는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의 강제 소각 의무화 부분은 사회적인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매입하는 자사주는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사주라고 하는 게 회사가 사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사주의 활용은 당연히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면은 주가 부양 측면에서 소각을 하는 게 맞고, 지금처럼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언페어한 거죠. 남의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건 대주주인데 자사주를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게 하는데, 자본주의의 시장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디테일들을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관련 법안들이 좀 추진이 되면서 시장에는 좀 실망감이 돌았었거든요. 세제 개편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제화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세율도 낮춰줄게,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부는 사실 그 역할이 맞는 거예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바람직한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세율이 너무 높으면 별로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도 해주고 또 배당소득 세율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나왔던 정부안보다는 좀 더 낮춰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 논란 등으로 상반기 주도주였던 금융 그리고 지주사들이 흐름이 조금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이 된다면 다시 그러니까 지주사로도 좀 시선이 쏠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금융 지주사 얘기를 하는데요. 뭐 증권주 얘기도 하는데 뭐 증권주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도 좀 받았고 기간 조정도 받았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입는 업종은 증권 업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융 지주회사는 약간 좀 양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논란에 있어서 금융 지주의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퀘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외국인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78%예요. 그러면 사실 주가를 올려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97년, 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거기에 은행의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적 자금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은행이 많았는데 그걸 통폐합해서 과점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높은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을 꼭 외국인 주주한테 다 줘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하고 나눠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슈, 또 교육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등등은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봐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주가만 봤을 때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은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사실 뭐 돈 버는 게 뻔해요. 부동산 담보 대출해 갖고 그거에 대한 NIM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예대 마진을 확대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대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은행 산업에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상법 개정에 있어서 지주회사들이 혜택을 보는 건 맞다. 근데 일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은행과 증권을 나눠서 보면 저는 커머셜 뱅크 중심인 은행보다는 IB 중심인 증권주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증권주는 바람직하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규모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했고 사실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차 캐즘 리스크가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돌파구로는 ESS라는 신시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적을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2차 전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충분히 빠졌고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팔 사람들은 팔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GM도 지금 전기차 생산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중국 회사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미 뭐 TV 보면 BYD 전기차 광고가 우리 시장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전 세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무역 규제나 관세 장벽 때문에 중국 차가 못 들어가겠지만 이미 뭐 유럽 시장도 쓸고 있고 그럼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의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 하는 퀘스천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막 날아갈 때 그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을 좀 다시 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 산업 자체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두 번째로는 이게 과거의 세계화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의 에너지든지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진영 논리로 블록화가 됐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독일이죠. 그래서 이 원전 산업 자체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참 우리가 지난번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완전히 그 시장을 다 내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도권을 그냥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설계는 할 수 있겠지만 원전을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청으로서 뭐 그 거기에 들어간 설비나 또는 원전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다 내줬다고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하반기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감소를 했고 투자 심리도 조금은 위축된 모습인데,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요. 지금 뭐 당연히 조정받는 건 지금 내가 보기엔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해서 뭐 연준 위원을 뭐 해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유동성의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변수로 남아있는 건 유럽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는 그 이슈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가서, 만약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 조금 보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